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원자력에 관련돼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돼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은 다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불타오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도 보면 어떤 동영상 나오면은 그 이 해일 때문에 지진 해일을 해서 막 사람들 막 쓸려 나가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어떤 보여 그 이 함께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무서운 공포의 경험이에요. 그런 공포의 경험인데 그 공포의 경험과 함께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귀인을 오귀인하게 되는 거죠. 오귀인.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낄 이유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낄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오귀인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포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또 사실적이라고 지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지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 우리 말해서 비친 그림자라고 할 때, 자,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비쳐 있냐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원천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지각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소통의 관점에서 그왜 환경 단체가 그 원자력을 싫어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앞에서는 설명했을 때는 우리가 오귀인 때문에, 자,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상당히 그 직접적인 원자력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공포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건 때문에 생긴 공포로 인해서 오귀인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됐으면은, 자, 이번엔 소통의 관점에서 또 다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때는 통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유한다고 하는 거는 의도와 의미를 공유합니다. 의도와 의미. 자, 여기서 손가락 모양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한국 문화권에 있으면은 이 손가락은 그냥 손이라는 것도 되지만 또 동그라미도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여러 가지 전달 정보가 있는데, 오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문화권에 따라서는 항문이라는 의미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이런 어떤 동그라미 표시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집단도 있지만은 이것을 항문이라고 그 공유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렇다면 발신자가 어떤 의도로 손 모양을 했는지와 수신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수신자와 공유된 의미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신한테 모욕적인 욕을 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어떤 소통에서의 어떤 의미 공유의 문제인데, 이런 의미 공유에 작용하는 그 요소는 다양합니다. 채널이라든가 매체라든가 맥락이 있는데, 자, 우리가 채널이라고 할 때는 음성 채널이 있고 비음성 채널이 있어요. 지금 음성 채널로 언어적으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저는 동시에 비언어로, 비음성 채널로 이 언어적인 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배경들부터 시작해서 제 목소리 톤, 말투,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음성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자, 그런데 보통 이 언어적인 메시지하고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불일치할 때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회에서 좋아라는 말도 좋아라는 굉장히 진짜 좋다라고 메시지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메시지가 더 신뢰성 있게 되냐면은 비음성 언어의 메시지가 훨씬 더 메시지에 더 신뢰를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로는 좋아라고 하지만은 그 좋아라는 전달하는 그 비음성 언어의 톤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그 메시지의 진짜 의도와 의미를 공유한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어떤 극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한 문화 전공하는 교수가, 그러니까 언어를 하는 문화 전공하는 교수가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외국어에서 그 원래 의미와 무관하게 그 단어의 발음에 그 걸쳐 있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그 감정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서 낙어가 있어요. 낙어는 영어의 대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것이에요. 저것. 그런데 영어에서 낙어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니거가 있어요. 니거.
낙어도 아니고 니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미국인들한테 니거는 특히 흑인한테는 엄청난 모욕한 욕입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낙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걸 설명했어요. 이걸 설명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저 교수가 자꾸 수업 시간에 자꾸 니거라고 욕한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라고 학교에 진정을 했고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그 교수를 정직을 했습니다. 정직. 강의 내용이 이게 낙어가 이거 분명히 욕이 아니고 중국어로 대시라는 의미, 저거라는 의미라는 것 갖다가 말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학생이고 남가주 대학이면 꽤 좋은 대학이에요. 당연히 그 말을 이해했을 텐데 그 발음 비슷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학교에 진정을 하고 학교는 심지어 그 학생 말을 받아들여갖고 교수를 정직 처분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암묵적인 메시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암묵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실제로 왜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태도를 형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를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쓰리마일에서 원전 사고인데 자, 1979년에 냉각수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서 원자로 가열되고 그 노심이 녹았어요. 자, 노심이 녹았고, 노심이 녹게 되니까, 물이 분해가 되죠.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면서 수소가 폭발합니다. 자, 수소가 폭발했지만은 원자로 경락 건물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냥 돈만 날린 거지, 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주정부가 괜히 걱정이 돼서 반경 8km 정도 내 임산부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대피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냥 그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좀 혹시 모르니까 이제 대피하라라고 그냥 권고한 건데, 저 원전 사고 났어. 폭발했어. 폭발했는데, 여기 다 비우래. 그러니까 20만 명이 전부 다 그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러면 20만 명이 한꺼번에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보통 난리가 아니죠. 그 난리 난 거죠. 그 난리 난 게 그 미국 전역에 다 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주 정부는 그냥 권고, 혹시 모르니까 진짜 위험한 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대피하라고만 권고한 거지만은 실제 전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게 원자폭탄인데 거의 핵폭탄 같은 것처럼 돼갖고 우리 여기 있으면은 다 죽어. 이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한 거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가 조성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이 그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명확해도 감정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감정으로 이해하는데 공포의 감정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가 공포로서 지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금융상품에 변화됐을 때 이런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보면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확정한 게 20km, 반경 20km예요. 반경 20km. 시민단체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30km 주장하는데 이게 20km나 30km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20km 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20km에서 비상계획구역에서 다 대피하라고 하면은 이 경남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대피됩니다. 수백만 명. 이 수백만 명이 사고가 났을 때 하루 만에 다 대피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쓰리마일 섬에서 20만 명이 대피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대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 이름이 진짜 한국 망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대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진짜 경락 건물까지 붕괴됐을 경우에는 실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까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24시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 24시간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분진이
지상에 다 가라앉은 다음에 전문가들이 방사선 계측을 합니다. 실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측을 해요. 그래서 계측을 해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전역의 반경으로 다 대피는 게 아니고,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그 국한에서 국지적으로 대피를 하는 거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경 뭐 그 20km 내에 대피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공식적으로 20km 내의 반경에서 다 대피를 하라고 돼 있고, 자, 이것이 이거는 혹시나 모를 거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예방에 대해 조치해서 20km 내에서 반경에 그 대피하라는 거지만은 이 조치가 전달되는 암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천이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거 사고 나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반대하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예방에 과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정부라든가 ICIP라든가 여러 원자력 학계에서 그다음 방사선 학계에서 정해놓은 이런 어떤 사전 예방의 원칙들이 전달하는 암묵적 메시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느 누구든 그 사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암묵적 메시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이라는 기능이 왜 있냐라는 걸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능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왜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럼 소통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볼 때, 우리 협력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협력의 역설. 협력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협력하고 도움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구성원 중에서 협력적인 구성원들은 좀 손해예요. 누가 이익이냐면은 그 협력을 그냥 받기만 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그런 그 얌체들, 프리라이더들, 무임승차자, 얘들이 이익이에요.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서 그 사진에서 보면은 C가 콜라보레이터, 협력자고요. D가 디펙터, 배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협력자들로만 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그 중에 단 하나의 그 배신자들, 무임승차자만 나타나도 그 무임승차자들이 전염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이런 배신자들만 가득 차게 되면 그 사회는 붕괴되는 거죠. 바로 이게 협력의 역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장치를 갖고 있냐면은 이 디펙터들, 즉 배신자들, 무임승차자들한테는 처벌을 합니다. 배제를 하고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배신을 행위를 했을 때는 다시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지 못하게 우리가 배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쟤는 배신자야. 쟤는 무임승차자야. 이런 것도 우리가 의도로 공유해서 그런 애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배제를 합니다. 처벌하고 배제를 해요. 바로 그게 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소통이라고 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도가 있는지, 도움을 줄 의도가 있는지, 그다음 도움을 갚을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배신자 역할을 하는 어떤 무임승차자들, 어떤 그 사회로부터 해를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공유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같이 협력하고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들끼리 같이 묶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통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 소통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호적 사회 인지라고 하는데, 먼저 우호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자, 이거 보고, 두 번째는 역량을 봅니다. 즉, 그 우호적인 의도를 실행할 역량이 있는지, 적대적인 의도를 실행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걸 소통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되냐, 답이 나오는 거죠. 우호성과 역량성을 소통해야 되는 것인데, 자, 한번 얘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저희 그 제주대학교에 이제 술하고 담배를 꽤 좋아하시는 이제 선배 교수가 있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안 교수,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은 무슨 뭐 이상한 물질 생겨서 굉장히 해롭다는데 어떡하지? 자, 그랬을 때 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술 담배나 끊으세요. 그냥 뭐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예요. 건강 걱정하시는데 그거 건강보다도 지금 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니까 술 담배 끊으시라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더 정확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암묵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냐면 면박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호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적도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냥 후자로 그냥 불로 조리하는 건 똑같아요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게 그냥 우호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죠. 바로 그게 소통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에너지와 소통에 관련돼서도 자 원자력계는 왜 상당히 우리의 그 인류의 중요한 우리 산업과 문명의 발달에 이제 핵심적이고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됐는데 왜 이 원자력은 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 두 가지로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그 이해할 때 감정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즉 감정이 비친 그 그림자로서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데 정부의 조치라든가 방사선 학계라든가 원자력 학계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사전 예방의 그 여러 가지 원칙들, 그 과도한 어떤 거 안전, 물론 안전은 중요하지만 어떤 거 과도한 안전 조치들이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즉 원자력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원천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그러면은 자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계는 어떻게 공중과 의도한 대로 그 원자력을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그 도움을 주는 협력자인 것이고 그리고 협력의 의도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통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소통의 기능이 바로 그 이웃 노도라고 했잖아요.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협력자인 걸 갖다가 소통하는 것이고 그 협력의 의도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갖다가 소통하는 바로 그것이 소통의 기능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인지심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출 용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출 용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출이 얼마나 쉽고 그 용이하게 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출 용이성. 그래서 기억을 쉽게 하는 정도. 그러면은 원자력 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원자력은 자, 유능하고 우호적이라고 하는 심상을 쉽게 떠올릴 수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